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과 함께요. 사건 사고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박주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밤에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지른 방화였는데 그 범인이요. 여중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젯밤 10시 52분쯤 광주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에 살고 있던 여중생이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서 침구류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이 불로 집과 가재 도구가 모두 불에 타면서 2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소방당국이 급히 나서서 20분 만에 불을 끄긴 했습니다만 예.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로 주민들은 그야말로 혼비백산이 됐습니다. 그렇죠. 주민들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나길래 학교 옆에 내다가 도망차 딱 가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디 이제 그래서 나도 놀래가지고 물어봤는데 내가 어디가 불났었게 우리 집 바로 위가 불났다고 그러네. 그래서 나 놀래갖고 나가려고 문을 여니까 연기가 탁 자고 못 나가겠어. 그래서 얼른 다시 문 닫고 계속 발만 둥둥거리고 있었지 집안에가. 보신 것처럼 많이 놀라고요. 난리가 난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나와보니까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찼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피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밤 11시 가까운 시간에 화재가 발생을 했으니까 주민들 자다가 무슨 난리인가 굉장히 놀랐을 텐데요. 주민 70명은 그나마 그래도 스스로 대피를 하거나 구조가 됐지만요. 이 주민 17명은요. 이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셔서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라고 합니다. 예. 이 경찰은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서 자세한 화재 원인과 경위 등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불을 지지른 여중생, 지금 현재 현주 건조물 방화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예, 여중생이 불을 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중생은 불을 질렀을까요? 일단 휴대전화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여중생은 함께 살고 있던 사회복지사에게 어떤 이유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사가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자 이렇게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해당 여중생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휴대전화를 새 기종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걸 사주지 않아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이후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한편 이 해당 여중생이 불을 지른 이 집이 이 본인 집이 아니고 사회복지사의 집이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예.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니까요. 그렇죠. 이 자세한 사실관계는 차차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중학생이 조금 진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최종 조사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10대 중학생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여중생이 만약에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형사 처벌은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MBN 이 취재 결과 이 여중생이 촉법 소년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 14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은 가능한 나이가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형사 처벌을 가는 건 아니고요. 검사와 판사의 판단에 따라서 소년 보호 사건으로 지정을 해서 소년 보호 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근데 이 지금 여중생이 저지른 범죄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형법에서도 이 무거운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요? 이 예.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만약에 이 화재로 인해서 누군가가 다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사실 가중처벌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이송됐다라고 하니까 다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범죄이기 때문에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분을 하기보다는 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예. 됩니다. 사망자가 없을 뿐이지 아까 주민 인터뷰 들으셨다시피 굉장히 큰 사고로 이화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계기가 휴대전화란 말이에요. 이게 학생들 사이에서 휴대전화가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중요한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휴대전화 거의 다 하겠죠. 쓰는 예. 시대잖아요. 실제로 2022년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이 초등학생 스마트폰 보급률이 93.9%에 달하는 것으로 그래요? 조사가 됐다고 예. 합니다. 이게 3년 전 조사니까 지금은 이 수치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직 자제력이 약한 10대 청소년들의
빅게임, SNS, 유튜브 중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러 학교에서는 휴대전화를 전혀 못 쓰게 막거나 혹은 쉬는 시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카타르에서 17세 이하 남자 축구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논란이 되는 장면이 지금 나왔습니다. 먼저 북한과 일본이 경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 전부터 이 논란이 조금 시작이 돼요. 맞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카타르 도하에서 17세 이하 월드컵 16강전이 열렸습니다. 예. 북한과 일본이 맞붙었는데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경기 시작에 앞서서 양팀 선수들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줄로 서서 지나가면서 가볍게 하이파이브 같은 걸 하는데 예. 보신 것처럼 일본 선수들은 의뢰하는 것처럼 하이파이브를 시도를 하는데 북한 선수들은 다릅니다. 예. 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내민 손에 강하게 주먹을 내리꽂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러네요. 보여서 예. 이게 비매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건 가볍게 툭툭 치는 거잖아요. 주먹 인사 이런 거는. 근데 지금 영상을 보면 북한 선수들은 거의 지금 때리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북한 선수들의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게 통상적인 하이파이브라고 볼 수 없다. 예. 이런 것이 지금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심지어 한 명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은 맞아요. 예.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건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본 누리꾼들은 앵커님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거는 예. 하이파이브를 빌미로 사실상 상대방을 때린 거다. 예, 예. 또 공격적인 제스처자, 또 스포츠맨십이 결여됐다. 이렇게 비판적인 반응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상대 팀이 일본 축구 대표팀의 17세 이하 또 어리기도 하고 그러면 일본 팀에서도 불쾌할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본 현지에서도 이 저런 행동은 사실 인사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의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이 일본 축구협회는 이 해당 문제가 나온 이 행위가 나온 영상을요. 피파에 보내서 이 판단을 받아보겠다라고 피파로? 했어요. 네, 예. 뭐 피파에 공식적으로 뭐 항의 서한을 보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피파에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행동이 적정한지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게 영상을 보내는 것 자체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국제 경기에서 뭐 어떤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규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보내는 경우는 종종 벌어지긴 합니다. 예. 근데 대부분은 이제 경기 중에서 발생한 일인 경우에는 이 경기 중에서 사실 심판이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된 사건 같은 경우는 경기 중이 아니잖아요. 예.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선수들끼리 인사를 하는 상황에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를 이 영상으로 보내서 피파에다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문 일이라고 해요. 더구나 일본 축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페어플레이 그리고 규정을 준수하는 이런 전통적인 문화가 있어서 예. 사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게 무례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피파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드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본인들의 이런 축구 문화와는 조금 벗어난 행동이다 보니까 그래서 더더욱 피파에다가 이 해당 영상을 보내서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영상 보면 일본 선수들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런 북한의 비매너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북한 축구팀의 비매너 문제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23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는 북한 선수가 상대 스태프가 물을 건네주지 않는다고 오해를 해서 이게 주먹을 치켜드는 위협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이게 심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기 상대가 일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날도 북한이 졌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네. 끝나고 나서 북한 선수들이 심판진을 찾아가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이 이후에 북한 축구팀에는 깡패 축구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북한 소식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서 북한의 한 50대 부부가 공개 처형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지난 9월 북한 평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개인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둬서 큰손 부부라고 불렸던 이 50대 부부가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처형 이유가 좀 다소 황당한데요. 거만해서였다고 해서 충격을 주고 있어요. 예.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서 사업에 성공한 뒤에 거만해졌으며 반공화국적 행위를 했다라는 죄를 물어서 총살형을 집행했다고 전해지고 예. 있습니다. 실제로
진짜 거만해서 이게 혐의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 부부가 거만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부가 한 사업은요, 이 뭐 자전거 그리고 전동 오토바이 그리고 전기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돼서 이 상당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에서 큰 손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였는지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이들 부부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불만의 이유는 가격은 비싼데 이 품질이 불만족스럽다라고 해서 그리고 더구나 부부의 태도가 거만하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론이 된 겁니다. 예. 결국 북한 당국은 이들 부부를 지난 8월에 체포를 해서 공동신문을 벌였고요. 예. 결국 9월 초 사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혐의도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네, 북한 당국에서 적용한 이 법조는요, 네. 이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위반 혐의라고 기소를 했습니다. 반동사상. 네, 예. 그리고 또 외부 조직과 협력해서 외화를 불법적으로 반출했다. 그래서 반국가적 메시지를 유포했다라는 건데 결국 북한 당국이 봤을 때는 예. 이 부부의 이 행동이 반공화국적 행위다, 그리고 반공동체적 행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개 처형이라고 하면은 이게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양의 한 야외 공간에서 총살형이 집행이 됐다고 합니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시장 운영자나 노점 운영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모두 참석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또 충격적인 건 이런 어른들뿐만이 아니고 중학생, 지나가던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이 장면을 지켜봤다는 점입니다. 예. 왜 그럼 그렇게 했느냐.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올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피치 못하게 아이들까지 데려와서 이런 광경을 목도하게 됐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또 하나요. 이렇게 강제적으로 참석을 하라고 하는 것도 뭐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경고 성격이 강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이날 처형이 외부와의 연계 차단 그리고 민간 사업 통제 강화를 위한 경고 성격의 처형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 봤지? 앞으로 조심해.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때문에 이날 처형 이후에 북한의 사업가들 사이에서는 언제든 우리도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포감 그렇죠. 때문에 예. 시장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인데 전용기 안에서요. 이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막말을 쏟아냅니다. 뭐 돼지야? 뭐 이 정도로 번역이 될 수 있는 말을 막말 쏟아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 대변인이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명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Mr. President, what did Jeffrey Epstein mean in his emails when he said you knew about kind of why you're acting as if What did the president mean when he called reporter Piggy? Look, the president is very frank and honest with everyone in this room. You've all seen it yourself. You've all experienced it yourselves.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친 언변으로 유명하지만 이거는 조금 모욕적인 말일 수도 있거든요. 돼지라고 불렀어요, 기자. 맞습니다. 이 문제의 발언이 지난 14일에 예.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당시 블룸버그 통신의 한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앱스타인 파일을 아직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자의 말을 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용히 해 돼지야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겁니다. 예. 기자가 언급한 이 앱스타인은요, 미국의 미성년자 성착취범인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앱스타인의 범행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 범행에 가담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민감한 내용을 묻는 기자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이런 식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요.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미국 기자협회는 이건 옳지 않다라는 성명을 내는 등 예. 굉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저 앱스타인 문건은 내년 지방 중간 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이제 백악관 기자회견할 때 백악관 대변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의 말도 가관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예. 난리가 났을 텐데요. 이 미국 대변인의 태도는 사실은 좀 더 놀랍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의미가 무엇냐, 그러니까 돼지라고 기자를 향해서 돼지라고 부른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하다. 솔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미국인이 대통령의 재선을 선택한 이유가 이런 솔직함 때문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를 보면 이렇게 지적하는 태도가 있다. 그래서 이 미국인은 좋아한다.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더구나 거기에 더해서 이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고 역사상 가장 투명한 대통령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전례 없는 접근을 허용을 해서 매일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솔직함과 개방성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런 예. 반응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좀 미국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잘 모습을 안 보이다가 모습을 보인 곳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함마드 빌 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의 만찬이 있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미국에 대한 투자 유치에 굉장히 열을 그렇죠.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 1조 달러 규모의 천문학적 투자를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빈 살만 왕세자가 공식 국가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찬, 만찬을 연달아 함께하는 지금 정성을 들이고 있는데요. 예. 그 만찬장에 지금 멜라니아 여사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 평소에 이 공식석상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뭐 퍼스트레이디다. 사이가 좋다 안 좋다 말이 많죠. 그런 얘기 예. 나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눈길을 끄는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조 달러, 1,400조 원 투자 유치를 위해서 그랬다는 건데 저 드레스 보면은 저 색깔에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색깔부터 사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예. 이 멜라니아 여사가 입은 드레스 색깔이 카드뮴 그린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 색깔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가 처음 선보인 자리가 어디냐? 1년 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대규모 패션쇼에서 처음 등장한 이 드레스인데요. 이 드레스는 레바논 출신 디자이너 엘리 사브가 디자인한 건데요. 그런데 이 사브의 리야드 패션쇼는요.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사우디 경제 현대화 프로젝트 하나의 일환으로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멜라니아 여사가 이 드레스를 입은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왕세자를 빈 살만 왕세자를 향한 이 진심을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멜라니아 여사가 모델 출신이기 때문에 의상에 관심도 많지만 사실 맞지 않은 옷을 상황에 맞지 않은 옷을 입어서 논란이 된 적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우선 2017년이었는데요. 허리케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에 선글라스에 굉장히 높은 하이힐 신고 등장해서 좀 맞지 않다 이런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2018년에는 이민자 수용시설을 찾았는데 이때 방문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부모와 아동을 격리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한 이튿날 이뤄졌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입고 등장한 자켓 뒤에 멜라니아 여사 자켓 뒤에 나는 정말 상관 안 해. 너는 이런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예. 그런 문구가 써 있는 자켓을 입고 등장해서 이때도 복장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케냐 사파리 공원에 방문했을 때였는데요. 당시 멜라니아 여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얗게 좀 동그란 챙이 달린 모자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 사실은 서구 열강의 아프리카 식민 지배를 좀 상징하는 그런 모자였던 것으로 드러나서 예. 세심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때 뭐 멜라니아 여사가 매번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2기 때하고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는 역대 이 퍼스트 레이디 중에 가장 공식 활동이 적은 이 퍼스트 레이디로 알려졌잖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재선을 사실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그런데 2기에 들어서는 사실상 좀 적극적인 좀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이 사우디 행사 때 입었던 드레스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입었던 옷도 화제였는데요. 예. 그때 이 영국에서 입었던 옷이 이 버버리 브랜드의 트렌치 코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버리라는 브랜드가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국을 향한 이 외교에 이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이 진심을 보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내용을 살펴볼 텐데 좀 짚어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영상 요약해서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2월 5일에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죠.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재판장님만이 아니고 지금 질문이 막 겉도는 것 같고 증인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설명을 해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그 국정원 비화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두 번에 걸쳐서 장시간 너무 좋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분과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국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최수영 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몇 가지 저희가 이제 잘라가지고 좀 짚어볼 텐데 먼저 홍장원 전 차장이 어제 굉장히 작심을 하고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따지는 듯한 모습도 연출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반국가 단체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싹 다 잡아드리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 그럼요. 간첩을 잡아드리라. 아니 나는 누굴 잡아드리라고 하신 겁니까? 간첩이라는 말도 안 썼고 예, 그럼 누구를 잡아드리라는 반국가 겁니까? 단체라는 말도 안 썼는데 예. 내 그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고 네. 증인은 그 내가 다 잡아드리라는 얘기에서 이거를 반국가 단체로 이해를 했다고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 일반 거기까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재명, 예, 됐습니다. 우원식, 한동훈이 예.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한 부분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인정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거를 해석하는데 결국에는 반국가 단체라는 건 간첩이라고 얘기하니까 홍장원 전 차장 그러면 한동훈 간첩이냐 우원식 간첩이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본인이 부인해 왔던 건데 다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실토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잡아들이라고 실토했던 그 당사자가 홍장원 제1차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쌍방이 통화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럼 통화 내용 자체가 누구를 잡아들이라는 내용이구나라고 하는 것은 확증이 된 거니까 윤석열의 입으로 싹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이고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명단 논쟁이 붙긴 붙는 건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종북 좌파 또는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하면서 한동훈이 종북 좌파인가요? 한동훈이 반국가 단체인가요? 아니, 그 당시 집권 여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을 저렇게 얘기하는 상황 보면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어도 홍장원 차장에게 정확하게 잡아들이라는 얘기를 했고 잡아들이라는 대상은 체포 명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들이 다 보는 입장에서는 예.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어제 본인 스스로 자기 입으로 토설했다.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홍장원 전 차장이 굉장히 좀 마음을 먹고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홍장원 차장이 이제 증인으로 나올 때마다 논란이 됐던 게 결국 이제 메모였었잖아요. 예. 휘갈려 쓴 메모. 이제 그게 뭐 일종의 뭐 지렁이 같기도 하다고 뭐 난수표 같기도 하고 뭐 암호 같기도 하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자꾸 그 증거에 대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증거 능력에 대한 논란이 되고 자꾸 그 신빙성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다 보니까 이참에 작심하고 아마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이른바 버전, 수첩 버전에 대해서 자꾸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도 말이 약간 꼬이는 것도 있어요. 뭐 포스트잇은 분명히 아니고 일단 메모지였고 그 참에 그렇다면 대통령이 과연 여인영 사령관을 통해서 뭐 했든 싹 잡아들이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거기에 천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른바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그런 증거를 본인이 여기서 확보하고 더 이상 이 논란을 종식시키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통령의 말을 싹 다 잡아들이는 건 지시한 건 맞지 않느냐를 유도한 것 같고 거기에서 그 말이 맞다면 대통령은 나는 반국가 단체하고 간첩을 당연히 당신이 국정원 1차장이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라고 이제 반격을 하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명단을 다시 얘기함으로써 예. 또 다른 반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앞으로 홍장원 차장에 대한 증인 채택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공방으로 놓고 봐서 예. 홍장원 차장을 증인으로 왔을 때는 얻은 게 별로 이게 이제 남는 장사라든가 이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측을 소명하는 데 입장에서는 도움이 별로 안 되는 사안이라서 예. 앞으로 홍장원 차장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많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의 논리는 반국가 단체는 간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한동훈 우원식 의장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빨갱이라고 얘기했다는 그 증언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한동훈 전 대표를 그렇게 봤을 가능성도 그러니까 이제 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는 그 빨갱이는 네. 쉽게 말해서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들. 네, 진짜로 뭐 간첩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우파 진영에서는 그냥 요즘은 나쁜 사람은 그냥 빨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요즘 대한민국 와가지고 살기도 힘든데 누가 간첩 활동합니까? 지금 주가도 막 올라가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경제 활동을 간첩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하는 이 반국가 단체 간첩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이 북파 공작원인 게 아니라 그냥 나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하여튼 좀 센 사람한테는 오히려 강한 모습을 못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말을 원래 많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왔을 때는 묵비권 행사하려고 했다가 살살 막 얘기를 거니까 본인이 막 스스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검사로 살면서 네. 본인이 강압적으로 질문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반론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안 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 날의 저 진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 누구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이거를 인정해버린 거예요. 이걸로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당신 만약에 안 잘렸다면 예. 이런 얘기 안 했겠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예. 바로 홍장원 차장이 그럼 저한테 뭐 불법을 얘기하라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나중엔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 잘못 걸렸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신 거죠. 유기찬 장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근데 이제 싹 잡아들여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그 변론 과정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변호인들이 얘기했던 부분이고 실제 그때 이제 왜 저런 신문이 나오냐면 홍장원 씨가 국회 정부위원회를 만나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여기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령부를 나중에 뭐 지원 물적 인적 지원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공수사권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간첩을 얘기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은. 예. 근데 거기에 그 홍장원 씨 얘기에 의하더라도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그런 명령을 받으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누굴 잡아들이는 겁니까? 물어봐야죠. 그래서 본인은 그거 물어보지 않고 나중에 여인영 방첩사령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인영 사령관이 안 받아요. 전화를. 받고 끊든지 안 받고 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 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통화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메모를 적었다는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색하긴 하죠. 왜냐하면 여인영 사령관이 대통령의 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협조를 구하든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홍장원 씨가 더 적극적으로 몇 번 전화를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 어떻게 도대체 사태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물어봤다고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여튼 뭔가 홍장원 씨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대상자 특정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명확치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 잡아들여라고 했는데 대공수사권 얘기도 나왔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사람 이름 얘기 안 했다는 것은 홍장원 씨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부터 들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여인영 사령관에 전화 온 게 아니고 본인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같은 상황 전개가 명확하진 않다. 아직까지는. 아니 명확하지 않다. 듣고 여인영 사령관 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홍장원 차장이 갑자기 그냥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요? 대통령이 얘기했으니까 전화를 했겠죠. 상식적으로. 저는 그러면 이번 기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내가 얘기했던 비상계엄이라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통해서 싹 잡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 잡아들이는 게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 의하면 11월 초에 명단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명단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고민을 해서 나올 만한 인물군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라고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당대표를 갖다가 명단에 집어넣고 뭐 이런 것을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본인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양정철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 이미 기획된 거죠. 기획된 예.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야 그거 여인영한테 물어봐라고 얘기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럼 예. 제가 볼 때는 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은 윤석열 스스로가 재판정에서 자기가 싹 잡아들이라고 한 것과 체포 명단을 갖다가 다 소설 제가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예. 그게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추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증거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홍장원 씨가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3번의 전화를 했다고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했더니 막 시끄럽고 바빠가지고 끊었다 그래요. 여인영 사령관이. 그다음에 2번, 3번째 했을 때 그러니까 마치 지시를 여인영 사령관이 한 게 아니고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때 비로소 위치 추적해달라고 자기가 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적극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이게 사전에 기획이 됐다 그러면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얘기를 해놓고 예. 그다음에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차장한테 자 들었듯이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딱딱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장원 씨가 전화했는데 여인영 사령관이 바쁘다고 끊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에 관련된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 예. 부분은 아직까지 치밀하게 연결은 되지 않는다.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사전에 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도 좀 기가 막힌 게 나왔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이 계엄 전에 본인 휴대폰으로 한동훈의 당원 게시판을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사전에 아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빨갱이라고 한 것을 여인영 사령관도 그 사전에 다 듣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일 때 예. 근데 왜 여당 대표인 한동훈도 잡아들이지?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 뭐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예. 근데 홍장원 차장의 말은 한 번도 본인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니 조태용 국정원장이 해외 가 있으니까 나 그래서 당신한테 국정원 잘 관리하라고 전화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조태용 국정원장을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에게 10시 53분에 전화했는데 이미 9시에 조태용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게 앞뒤가 다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여인영 사령관입니다. 이 여인영 사령관의 역할을 두고도 공방을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대통령도 총장까지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인데 저 양반이 도대체 이런 거를 여인영이한테 시키고 여인영이가 대통령 지시받아 이런 거를 증인한테 부탁한다는 건 이게 좀 연결이 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 대통령이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네. 일개 군의 삼성 장군인 방첩사령관이 이재명 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여당 대표를 체포 구금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고 심문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방첩사령관 혼자 생각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게 요지입니다. 그 실시간 위치 추적 부탁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마지막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으면 하나는 피고인이라고 불렀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느냐.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은 뭐예요? 내가 검찰총장까지 한 그렇죠. 대통령인데 그런 거를 부탁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영 전 사령관이 고등학교 후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시 사실은 군의 통수권자와 방첩사령관은 지시여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시고 상명하복이어야죠. 네. 통수권자일 건데 부탁이라는 말을 표현한 건 아마 이제 중간 대통령도 윤 전 대통령 살짝 이제 그 친소 관계를 약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중간 고등학교 후배라는 생각을. 근데 내가 총장을 지내면은 법치주의의 근간의 중심이었고, 그다음에 그걸 선거를 통해서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삼부요인에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다 체포하라고 내가 방첩사에게 지시했겠느냐? 내가 설마 그렇게 내가 했겠느냐? 그럼 증인은 한 번도 그걸 의심해 보지 않았느냐? 국정원 1차 향침 되는 사람이면은 이게 그냥 이게 대통령이 정말 지시했을까? 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방첩사령관이 뭐 자의적으로 했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루트로 이 명단이 작성됐다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고 하니까 바로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첩사령관의 책임 떠넘기는 거냐 하면서 이제 피고인이라는 용어까지 썼는데 저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이 피고인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저는 재판장이 아닌 사람 증인이 저는 저렇게 쓴 건 좀 부적절했다고 봐요. 어쨌든 같은 증인과 어떤 물론 이제 윤 전 대통령 피고인이긴 하죠. 예. 그렇다고 해도 그 본인이 한때 모셨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법정에서 뭔가 기싸움에서 누르는 듯한 용어를 쓰는 거는 저는 그건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좀 전에 윤 변호사도 좀 지적을 했지만 국정원 사실 1차장이면은 예. 국내 모든 대공첩보뿐만 아니라 국내 정보까지 관리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조금 더 이거를 여인영 사령관 외에도 입체적으로 조금 더 좀 여러 가지 루트를 좀 해볼 생각은 없었고, 또 조태용 원장이 그때 출국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태용 원장한테도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아마 대통령 윤 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이걸 대통령이 단순하게 지시했다고 받아들여서 바로 방첩사령관에게 확인 전화해가지고 그걸 받고 이걸 믿느냐. 아마 대통령은 그거를 증거 능력으로 문제 삼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공방들은 예. 뭐 재판부가 판단하겠죠. 근데 저는 어찌됐건 이 홍장원 증인과의 이 논박을 통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논리와 설득 구조가 예. 조금 뭐 더 압도한다보다는 좀 밀리는 듯한 느낌 그런 예. 걸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이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삼성 장군 저희가 보기엔 높아 보이지만 군통수권자 그 우리나라 고위직들 얼마나 많은데 단순히 삼성 장관이 그 국회의장,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잡아들이는 명단을 작성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상식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전 차장은 윤석열 통화를 들은 거예요. 본인이 집행을 안 했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니까 집행을 안 한 거고 또 국정원장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국정원장이 그냥 외면해버리고 나가버렸잖아요.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거죠. 전 그런 의미에서 이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매우 비겁하고 비열한 피고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범죄를 누가 한 거냐? 자기의 고등학교 선배와 후배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내가 지시 안 했는데 그래도 특정한 언론사에다가 예. 본인이 직접 보낸 거잖아요. 이거 반란행위예요, 따지고 보면. 그다음에 자기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한테는 예를 들면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예를 들면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기와 무관하게 이 내란 행위를 벌였다라고 본인이 재판정에서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던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서 했을 거 아니에요. 저런 비겁한 행위를 하면서도 저는 사람이면 저렇게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낯짝이 좀 빨개지거든요. 얼굴이 하나도 빨개지지 않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예. 이미 짜고 들어왔구나. 저런 거짓말을 할 생각 갖고 왔구나. 예. 우리가 어떻게 저런 대통령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재판이 끝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르죠. 자 보세요. 윤 전 대통령이 그 홍장원 씨한테 전화를 해요. 한 건 다 인정이 되는 거죠. 예. 해서 뭐 싹 잡아들여. 뭐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권을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거기서 본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정도의 대통령의 구체적인 얘기를 했으면 여인영한테 전화하면 안 되죠. 홍장원이가 전화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왜냐하면 홍장원 전화해가지고 여인영한테 묻잖아요. 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끊고 세 번째 통화가 됐다고 해요. 그때 뭐 명단을 불러줘가지고 본인이 이제 메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메모까지 정합해가지고 대통령이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명단을 잡아들이라는 거야? 그럼 대통령한테 다시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상.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니까. 다시 전화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애당초 대통령의 전화가 너무 확실했어. 네. 누군가를 뭐 불법적인 이런 사람들 잡아들이는 거였어. 그렇게 알았으면 여인영한테 전화하지 말았어요, 저것도. 조태용한테 바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분도 대통령의 전화를 통해서 본인이 들은 정보는 확실치가 않은 거였던 거예요. 아니, 뭐 제가 반박을 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예. 그것도 상식적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이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예. 지금 방첩사가 한동훈, 뭐 이재명, 우원식 잡으러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내가 대통령에게 확인을 해볼게라든지 아니면 하라든지 말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내일 아침 회의 때 봅시다 이러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국민들은 그럼 조태용도 사실 암묵적으로 동의를 했네. 이 내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으로서 이런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 가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이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홍장훈 차장에게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홍장훈 차장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피고라고 부르는 것이 저는 법정에서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앞서도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홍장훈 차장이 봤을 때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저지른 자체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제가 봤을 때는 딱 규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끝났을 때 본인이 최고 통수권, 군 통수권자로서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이미 다 벌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각이 다 맞춰지면 정황의 증거가 맞는데 이걸 자꾸 책임 전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홍장원 씨도 자, 그 정도의 정보를 들었으면 국회 보고해야죠. 뭐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회 보고해야죠. 그런데 조태용 원장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거를 논의하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물론 얘기한 취지나 동기에 대해서는 서로 약간씩 다르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진행 자체가 우리가 지금 볼 때 이런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홍장원 씨도 뭐 대통령의 전화를 받고 움직인 동선도 그렇고 그게 그다음 박선원 의원하고 또 문자 주고받고 이건 특정 정당 소속 의원들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는 국회 자체 정보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죠. 그렇게 안 했다고 조태용 원장 구속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흐름 자체가 저희가 일방적으로 아직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 본질에 혼선을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위 체포 명단이 있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홍장원 전 차장에게만 있는 메모가 아니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인영 전 사령관의 휴대폰 메모에도 나왔고 경찰의 체포 명단도 나왔고 이 명단이 거의 90%는 얼추 맞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왜 이 내용을 가지고 홍장원 전 차장이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적어도 여기에 대한 기획이 있었고 이것을 집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본체잖아요.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불법적인 행위인 거잖아요. 그 불법적인 행위를 누가 했겠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홍장원, 그다음에 경찰 이 세 사람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인영입니까? 아니잖아요. 윤석열 씨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본질인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바이어스는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까? 근데 또 본질이 하나 있죠. 저걸 왜 그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지금은 이제 이게 밝혀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자, 그 당시에 이 홍장원 씨가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 했어요. 이 사람들. 이거 합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그것 때문에 된 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그것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조치들 주장했었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에 마치 대통령이 이렇게 이 사람들 체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해요.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홍장원 씨도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대통령이 전화 받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잡아들여 이런 전화 받고 그다음에 방첩사령부로부터 명단을 받고 두 개 합치니까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이런 사실이 벌어지기 전에 국회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 의결된 거예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도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거고 만약에 그거를 사실 그대로 얘기했으면 또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 있었던 너무 거예요. 옛날 얘기로 단정을 하면서 말씀하셔. 아니 단정이 아니죠.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탄핵이 됐다는 거는 단정. 그때 그래서 국내심이 찬성을 한 거죠. 일부가. 그러니까 마치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린 것처럼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와서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총회장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신빙할 수 있는 루트로부터 이런 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를 내린 거 물론 지시를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아직 모르죠.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김종관 행정관님 말씀처럼 누군가 뭐 체포 지시가 명단에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근데 요는 뭐냐면 우리 아직 추정이잖아. 이게 체포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 없을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아직 밝혀지거나 확정된 사실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미 그 전루로 가면 이미 그때는 그게 기정사실화 돼가지고 일사천리로 추진된 거죠. 그때 만약에 이런 정도의 사실관계가 밝혀졌다면 썼다면 탄핵이 됐을까 안 됐을까는 모르는 거죠. 아니 불법 계엄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갈게요. 불법 계엄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런 불법 계엄을 한 내란을 일으킨 사람을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너무나 막강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이 된 거예요. 탄핵 이후에 그건 다르죠. 그 국내심 내부 사정이 그러니까 내부 사정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왜 많은 국민들이 당위성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많은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의 내부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됩니까? 네? 불법적인 내란을 벌였으면 부당하다고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내심 입장에서는 계엄을 옹호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에 왜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이유는 전략적 이유 때문에 반대했던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형이 확정된 이후에 그때 대선을 치른 게 낫다. 그래서 하야설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전략적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정치 공부한 건 네, 다른 여기까지 거죠. 할게요. 지금 뭐 아니 계엄에 대해서 마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아예 그럼 질문 안 드립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주시지 마세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아서 군병력 투입했다고 했죠. 김병기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한번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제가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론조사 꽃, 또 민주당 당사, 또 무슨 언론사에도 병력을 좀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거기는 민간 기관이니까 안 된다. 펄쩍 뛰었죠. 이 민간 기관에 절대 보내지 마라. 안 된다고 제가 딱 잘랐고 그래서 장관이 아마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전부 올스톱 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에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좋아한다는 전두환도 자기 살겠다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당신처럼 비루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국격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그 입 다물고 핑계대지 말고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 남은 생을 참여하며 살기 바랍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국정원 출신이긴 합니다만 윤 전 대통령과 전두환 씨를 비교해서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좀 논란 속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그 방어 구조는 이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큰 설계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행동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했고, 나는 구체적으로 아주 내가 디테일하게 지시하지 않았는데 그 설계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오버한 측면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그 계엄의 이제 6시간, 그러니까 4시간 계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이런 거죠. 그런 과정에서 나는 내가 법리적으로나 뭐나 과연 그렇게 내가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의 대통령으로서 내가 그렇게 했었을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은 어쨌든 가치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치 중립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 예전에 한번 많은 생각들 하실 겁니다. 골목 성명이라는 걸 혹시 많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기억할 텐데 백담사 가기 전에 이제 그 골목에서 이제 뭡니까 자기 옛날 그 관료들을 이제 자기 참모들을 데려다 놓고 그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부당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백담사 들어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골목 성명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그 얘기가 그랬습니다. 아니 무슨 뭐 조직폭력배 보스냐, 뭐 대장놀이 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것 중 하나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사법적인 영역과 정치적인 영역이 있다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본인의 책임을 귀책 사유로 인정함으로써 일을 끝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재판 과정에서 이게 또 더더군다나 생중계되다 보니까 조목조목 사안사안별로 드러나는 점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결국에 본인이 이건 모두 최종 책임은 내가 집니다라는 얘기보다는 사안사안별로 설계했던 사람과 집행했던 사람이 조금 과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 그거를 단순히 뭐 이렇게 책임으로서 등치시킬 문제인가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본인도 국정원 출신이어서 그런지 조금 왜 아랫사람 챙기지 못하느냐고 타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사실 뭐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얘기도 저 재판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주의 깊게 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저 재판.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최종 이제 우두머리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부하 공범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사건이 서로가 증거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면 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다투지만 이미 이제 대세가 기울어 버리고 여러 가지 증거가 나와 버리고 그런 상황이 가면 변호인들의 조력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의 우두머리는 죄송합니다. 제가 시켰습니다. 제가 이거 할 테니 부하 직원들은 뭐 이렇게 선처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의 정서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런저런 이유로 갑자기 김용현이가 했다느니 뭐 여인영이 했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전가를 해버리니까 사실 이제 국민적인 정서도 이게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대목이 홍장원 전 차장의 해임 문제도 거론이 되는데 이게 헌재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고 어떤 의도로 나왔을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 자체가 격려성 아닙니까? 그죠?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12월 5일 오후에 해임 통보를 안 받았다면 응? 그래도 그 이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이 그 국정원 저 비화 폰도 막 이렇게 오픈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까? 본인은? 방금 대답 안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대답 안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윤기찬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질문 안 하신다 그랬더니 해임 통보를 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거냐 이렇게 물어봐. 이거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억하심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걸려서 문제 제기를 했죠. 본인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서 이걸 좀 의논하자라는 식의 건의를 조태영 원장한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 때문에 해임했다는 게 이제 조태영 원장의 얘기고, 그다음에 홍장원 씨는 본인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해임했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해임을 안 했으면은 똑같이 그 원래 진실을 얘기했을 건데 해임을 했기 때문에 약간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증언의 어떤 신빙성을 탄핵하는 건데 저 부분은 사실 제가 윤 대통령이 좀 부적절한 것 같아요. 저런 그래요. 식의 그 탄핵 절차보다는 예. 왜냐하면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게끔 증인신문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명확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내가 명확히 누굴 잡아들이라고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럼 안 했다. 그다음에 근데 왜 했다고 하느냐. 그건 나의 추측이다. 이런 식으로 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추측이란 단어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홍장원 씨가 거기에 더해가지고 역공하는 식의 이 증인신문이 예, 이루어져서 저는 그거는 증인신문의 방법상의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 개인적으로. 그런데 검찰총장까지 한 검찰 출신의 베테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증인신문을 진행한 지가 오래되셨죠.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결재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이제 마음이 급하셔서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좀 당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질문이 나오니까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사실은 이건데 저게 나오는 게 당황스러운 역공이 나오는 거죠. 원래 이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당황스럽다 보니까 꼬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짧게 질문을 하고 왜냐하면 홍장원 씨가 경험한 사실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 내 전화 받을 때 누구 잡아들인 얘기 없었냐 있었냐. 그다음에 당신이 먼저 여인영 사령관에 전화했냐, 여인영부터 전화를 받았냐, 몇 번 했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건데 이거는 여인영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사실은 홍장원 씨와 셋이 같이 경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 여인영 사령관에 관련된 거 묻지 말았어야 돼요. 이런 증인신문의 방법들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전화한 대목도 헌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뭐 격려성 전화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이 그러면 나 전화하기 전에 만났던 조태원 원장에도 똑같이 얘기했냐고 되물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기억나십니까? 추경호, 나경원 의원들한테 전화한 이유가 뭐냐? 할 일이 없어서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해서 야 격려할게?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격려 전화했을 뿐이야. 국정원장한테 내가 지시를 하지 왜 홍장원 차장한테 전화를 했겠어? 그냥 격려하려고 한 거야. 전 이 말 자체가 이 상황 속에서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이진관 판사 같은 경우가 아니 그 상황이 그게 됩니까? 라고 되물어보는 상황인 거잖아요. 전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다른 데로 전가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나중에 한참 가다 보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화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국민들이 저걸 공개재판소에서 지켜보시잖아요. 예. 누가 거짓말하는지 명확히 알 수밖에 없을 것이고 본인이 해고권자인데 본인이 해고를 했으면 안 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인사권자로서 제가 볼 때 진짜 비겁한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 그걸 통해서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갖다가 어떻게든 혼선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는 매우 비겁한 어떤 진술들을 통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본인은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나? 저런 양반이 검찰총장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예.
짧게 이거 또 계속 아니 다른 얘기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 국면에서 살짝 저게 다른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 비슷한 각도로 볼 사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제 생중계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사건이나 그다음에 그 대북의 돈 준 사건 이걸 보더라도 아직 진실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대장동 사건도 이낙업 권자인데 어쨌든 관여하지 않으셨다는 거고. 그러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사람은 사실 그러지 않았을 거야라는 관점으로 보면 황당하지만 그게 아니고 객관적 시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이게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걸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신 거겠죠. 어제 저희가 말로는 전해드린 내용이 이제 홍장원 전 차장이 김계리 변호사를 지목해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건데 그거 영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셨죠? 반출되지 않도록 돼 있는데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 없는데 김일빈 변호사님 그거 기억 못하세요? 아니요, 증인, 제가 그때도 제가 그랬지만 보여줬죠. 증인이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혹시라도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건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하시면서 지금 증거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일단 거기까지 저 서로 민감하게 말씀하시 마시고. 홍장원 전 차장이 좀 마음을 먹고 나왔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제 보면. 네, 저도 이제 보면서 이제 오늘 윤기찬 변호사의 말에 동의하는 거는 네. 대통령의 변론 전략과 변호인단의 변론 전략이 별로 썩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타격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별로 이 사건과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꺼내서 반격의 빌미를 줘가지고 오히려 역공을 당하잖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정말 가장 그 김계리 변호사가 묻고 싶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증거의 불법적인 그런 사안이 그게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본인이 묻고 싶었던 건 정말 반의 본전도 못 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변론 전략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홍장원 차장이 전 차장이 마음을 먹고 왔다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너무 허술하게 반격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공격이 먹히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타격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홍장원 전 차장의 존재감만 부각시켜주고 그 논리의 정합성만을 자꾸 인정시켜주는 것이 되고 그다음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보유했다는 그런 공격 포인트들은 그거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일종의 메신저 공격까지 돼버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식의 변론 전략이 과연 이게 효과적인지는 정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홍장원 전 차장과 관련해서 그 혐의,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질문들도 변호인들이 많이 합니다.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는지 한번 그것도 보겠습니다. 증인은 해외 안보 정보 수집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우크라이나 파견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내 금융 파트에서 근무하는 김병기 국회의원의 아들을 데리고 갔죠.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저희 직원인데요. 맞죠? 네. 아니, 제가 설명하려는데 설명할까요? 맞죠?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해외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북한 정보 부서도 데려갔고요. 경제안보국의 몇 명을 출당 침해 포함시켜라. 파견에는 베테랑 요원인 2급 내지 3급 요원을 데리고 가는데 그렇지 않죠. 뭐 다 늙은이만 데려갑니까? 도리어 혼자 전쟁터에 가는데 팔팔한 직원들 데려가야죠. 지금 김계리 변호사님 정치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폐간된 언론 아닙니까? 다음에 저기 아까 그 헤드라인에 보면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걸 증인 당시 술이 많이 돼서 대통령과의 통화를 잘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만취가 됐길래 대통령이 얘기한 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국정원 돈으로 건물을 산 적이 있냐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건데. 저 변호인들 왜 지역적인 문제들을 질문한 이유가 나름의 이유가 있겠죠. 나름의 이유가 아니라 변호 전략이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변호사들의 실력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왜 저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냐면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 변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정말 이 재판에서 이기고 싶으려고 죄를 소명하려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그냥 저들은 이념적으로 만난 사람들 같아요. 그냥 같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같은 철학적인 이념을 가지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변론을 하지 못하고 아주 그냥 그 팩트가 아닌 자꾸 지엽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어떤 검사 출신 법조인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홍장원이 오히려 베테랑 검사 같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처음에 신문을 할 때 배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피고인은 신문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묻지 말고
결과, 사실, 경험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취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자꾸 뭐 건물 이런 것들은 재판과 상관도 없고 예. 사실 결과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팩트와 관련해서도 아니 김계리 변호사가 아무리 뭐 지식이 많다고 국정원에서 수십 년 일한 홍장호 차장보다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의혹이 앞서서 정신적으로 이게 흠집 내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저렇게 대치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들도 이게 조금 이념적인 문제로 좀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사실을 바탕으로 서로 주고받아야지 예. 그나마 나은 변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윤기찬 부위원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질문들을 했다면 저기도 근데 저기서도 쓸만한 질문은 딱 저거 하나죠. 술 많이 취한 거다. 근데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예. 그날 술을 어느 정도 마셨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술 취했냐 안 취했냐는 이건 굉장히 주관적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탄핵하는 방법, 탄핵하려고 하신 말씀들인데 문제는 저렇게 사람을 탄핵하면 안 돼요.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뭐 과거의 어떤 전력이나 이런 걸 탄핵하면 안 되고 예. 그 당시의 상황, 그러니까 술이 취했냐 안 취했냐를 어느 정도 술 마셨냐, 보통 주량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혹시 잘못 기억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를 간접적으로 묻는 그런 그렇죠. 탄핵 방법. 그거를 이제 주장하고 싶은 그랬어야 거니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정원으로 저 건물 샀냐 저 부분도 왜 저걸 물으셨는지 취지는 알겠지만 예. 그렇게 탄핵에 큰 기여는 못한다. 아니 근데 저 자리가 이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이어가지고 준비를 해오는 자리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하루 전인가 그 전길에 이제 검사 주심을 했고요. 예. 사실 홍장원 씨에 대한 그 탄핵을 위한 반대 신문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홍장원 씨 스타일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변론과정에서 나왔거든요. 그때도 증인신문을 했으니까. 예, 예. 그때 이런 식의 대답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말하는 아까 제가 말씀 잘하셨어요. 의견을 물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견을 물으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관계만 짧게 물어서 그 사실관계를 나열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한 그 어떤 평가도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나중에 변론조지서를 낼 때 하는 거고 예. 그건 재판장이 다 보고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하게 되면 그 내가 한 사실관계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또 평가가 증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다 예. 했어요. 그러면 변호인단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이 얘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이하상 변호사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지 영상을 보고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희가 석방되기까지 기족, 저희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에 대적하는 놈들은 무조건 죽습니다, 이제. 이진관 이놈 죽었어, 이거. 여러분들 이진관이가 벌벌벌 떠는 걸 보셨어야 돼요. 걔 약한 놈입니다, 그거. 진관이 그거 전문용어로 뭣도 아닌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고요. 글쎄 자신들의 재판부는 이제 지기현 판사한 거고 지금 옆 재판부를 아주 노골적으로 저렇게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김조국 거 먼저 여쭤볼게요. 예, 제가 볼 때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이하상 변호사 해임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판사를 공격하는 좀 변호사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건 재판을 하자기보다는 오히려 정치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까 저기 김계리 변호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공판장에 못 나오게 해야 돼요. 복선하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증인 같은 경우는요 자료를 못 갖고 들어와요. 근데 변호사들 같은 경우 다 준비해 옵니다. 근데 준비해 온 변호사들이 못 당해내고 있잖아요. 아무 자료도 안 가지고 있는. 네. 그렇다면 많은 판사가 볼 때도 저 증인이 얘기하는 게 사실이겠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꽤 있는데, 김계리 씨나 또 이하상 씨 같은 경우 변호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이 사건과 관계가 없이 정치적인 방식으로 전체적인 판결 자체를 왜곡시키는 일들만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내란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 중형은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예. 이 판을 정치화시켜서 나중에라도 자기 지지층들을 결집시키거나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미래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뭐 제가 별로 이렇게 조언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하상 변호사를 빨리 해촉하는 것이 예. 본인을 위해서 훨씬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기찬 위원장이 보시기에 지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의 저런 외곽에서의 활동, 뭐 법정 안에서도 논란이 되긴 하고 있지만
그거는 어떻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저게 김용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간 거거든요. 한덕수 총리 재판 이진관 부장이 하고 있는 거기에 나가서 신뢰관계 동석을 요구하다가 이제 나가라 그래서 안 나가고 막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이제 감치를 받았는데 예. 저는 사실 이진관 그 부장의 소송주의 그 형태도 불만은 있어요. 너무 좀 약간 윽박지르는 듯한 이런 모습 보기 좋지 않은데 예. 그래서 감치 명령 받은 거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와서 유튜브에 저렇게 변호사들이 하는 거 보고 예. 아 그게 정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변호인은 아무리 마음속에서 본인 의뢰인을 신뢰한다 하더라도 드라이하게 변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밖에서라도 저렇게 재판부를 모욕하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네. 욕설까지 한 것이죠. 저거는 아까 그 행정관이 말한 것처럼 의뢰인한테 손해가 가요. 본인의 행동 그러겠죠. 때문에 예. 의뢰인한테 손해가 가기 때문에 저 부분은 사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저희가 처음 보세요? 예,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국가보안법 위반을 변호하시는 분들이 재판장하고 많이 싸웁니다. 예. 그건 많이 봤어요. 사실은 재판을 지연하고 소송지휘권 행사에 이의제기하고 많이 싸우는 모습을 봤는데 그 이외에 그분들도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변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저 부분은 사실 징계감까지 갈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적절한 조치 취하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버렸습니다. 저도 뭐 이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예. 이제 뭐 신뢰 관계인 동석이라는 거는 충분히 법적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긴 한데 재판장이 그거 거부하면은 그럼 나가면 아직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소란을 피워서 감치까지 갔는데 거기서 내 신원을 밝히지 않고 협조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 법무부가 저 특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재판부가 그걸 허용해 준 거는 몰라서 허용을 해준 게 아니라 한번 봐준 거거든요. 당신들 이거 우리 경고한 거야.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변호사니까 우리가 법조인들에게 하나 경고한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아니, 정말 그 인적 관계에 파악할 수 있었으면 뭐 파악하지 못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해줬는데 그랬으면 알아서 감치명령 정도를 이제 석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건 했다라고 이제 본인들이 그 정도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저렇게 나가서 공개적으로 재판장을 모욕을 했잖아요. 예. 모욕하는데 사실은 뭐 거친 육두문자를 사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사실 여기에 재판장에 인격적 모욕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이게 아무리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정치 재판의 성격을 띄어서 변호인들이 변론 전략을 그쪽으로 몰고 간다고 손쳐도 재판장을 모욕해서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론전 하려면은 저는 제가 지금이라도 김용현 전 장관 재판 그러니까 관련한 변호인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제된 표현을 쓰고 예. 논리적으로 얘기하되 국민적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을 써야지 시인하더라도. 그런데 부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보십시오. 그럼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호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앞으로 점점 더 이 사건 관련자들의 변호인들의 입지가 위축됩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무슨 의도로 이걸 한 건지 저는 일부 이해는 되지만 예. 이것이 불러올 나비 효과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전략으로서도 맞지도 않지만 이거는 변호인단의 법률적 윤리 근거에도 맞지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과거에 이하상 변호사 등의 뭐 행동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훔쳐가서 가두어두고 불법한 재판정에 세워서 재판을 한다고 껄떡대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들을 모두 때려잡아야 됩니다. 헌재를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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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은 저를 변호하는 변호사의 대표인데 기가 막힌 변론을 해서 76개가 다 무죄가 됐습니다. 내가 깜빵에 있을 때 동료들이 목사님 변호사 누가 썼습니까? 이래 그래서 이명규요 그랬더니 이야 잘 썼습니다. 이래 왜냐니까 그 사람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 깜빵 안에서 다 소문났어. 반드시 내가 법무부 장관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과거 영상과 발언을 저희가 좀 보여드려 대략적으로 뭐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냐는 거거든요. 무언가 이득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같은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어떤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수 없는
저런 변호사들을 선임했을까? 예. 결국에는 제대로 된 변호사라면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변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김용현 전 장관이 내란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념적으로 뭉쳐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정치적으로 욕심이 있는 그런 변호사들만 이런 변호인단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방금도 한 말 들어보면 참 모순이 있어요. 아니 저 이명규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이하상 변호사인데 개명은 하셨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니 본인 표현으로 깜빵에 있을 때 이명규 변호사가 그렇게 천재다, 그렇게 변론을 잘한다라고 깜빵 안에 있는 분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깜빵 밖에 있었어야죠. 왜 깜빵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으로 변호 능력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변호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것보다 예. 저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또 그 근거로 이 이하상 변호사는 자유통일당 21대 대통령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변호사 모임에도 소속되어 있고 또 과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체포하는 국민 모임 이런 데도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우쪽에서 정치인으로 입봉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네. 최수영 평론가도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면 법률가의 행동이 아니라 사실 네. 어찌 보면 정치인의 행동에 가깝고 커리어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게 그래서 저는 진실이 일단은 모르겠어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왜 이런 변호사를 썼는지 예. 혹시 물어보려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썼는지 뭐 다른 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왜 이런 변호사들을 그 변호인으로 채택한지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자발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하게 해주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수소문해서 가다 쓴 건지 저는 그걸 알 수는 없겠으나 저는 어찌됐건 이런 식의 그 앞으로 변론 전략과 이런 예. 모습들이 자 그러면 이게 법리적인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여론 싸움에서 이기겠습니까? 국민적인 동의 부분에서 이기겠습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재판장을 자극하고 재판장을 모욕 줘서 얻을 수 있는 게 형량이 더 높아지겠죠. 예. 저는 이거는 그리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더 불리하게 더 말하자면은 그 소송 질의를 당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 두 분도 정말 김용현 전 장관을 돕고 싶다 그러면은 법리적으로 도와야지 이런 식으로 돕는다는 거는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끼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유기찬 부위원장 뭐 변호사시니까 조금 더 가까이 더 깊게 아는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윤 전 대통령이랑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배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아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제 그 중계 방송하는 것의 폐해도 곁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호인들이 저 중에 일부는 제가 알기에도 뭐 경선에 출마했던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분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하여튼 밖의 시선을 의식하고 법정 안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이진관 부장이 퇴정 명령 할 때도 몇 번 기회를 줬어요. 더 이상 하면 뭐 합니다 줬는데도 그 정도 어느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일반적인 중계 방송이 되지 않는 법정이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는 어쨌든 의뢰인을 위한 직업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피해가 가는 언행은 글쎄 뭐 피해가 간다고 생각해서 저랬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밖에서 볼 때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소식도 살펴볼 텐데 그 제3의 인물이라고 하는 남성,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제3의 주포로 지금 뭐 표현이 되는 사람이 잡혔죠. 그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압수수색 도중에 왜 도주하셨나요? 도이치 주가 조작 관여하셨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인지하셨습니까? 왜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하셨나요? 저 남성이 김건희 여사에게 건진법사를 소개해 줬던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부위원장님 보시기에 지금 그렇다면 굉장히 김 여사하고 밀접한 관계고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는 남성일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 이모 씨 같은 경우가 1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2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다 관여한 인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압수수색 영장이 왔는데 본인이 도망을 다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본인이 도망 다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도망 다니는 핵심적인 이유는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용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법정에서 저 이모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진술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를 하지 않았지? 네. 또 수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건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왜 검찰이 봐줬을까? 봐준 데는 어떤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 보면 김건희 씨와 매우 깊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뭐 깊숙하다라는 얘기는 남녀 관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권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을 계속 조사하고 수사하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하게는 저 문자가 나왔을 때 재판정에서 김건희 씨가 구토 증상을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전 그렇다면 상당히 그 스모킹과 같은 인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잡혔으니까 말씀하신 예. 그 문자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이 문자의 내용 자체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김건희 씨의 관련성들을 명징하게 보여줄 내용들이 있는 것인지 만약 예.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검찰이 일부러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밝혀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건희 씨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예. 체포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제 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같은데 윤기찬 부위원장이 보시기에 어때요? 이 문자 어때요? 2013년에 김 여사하고 저 남성이 주고받았던 문자 내용을 보면 김 여사가 이제 주어입니다. 나는 돈을 대고 너는 기술을 댄다. 이 기술은 이제 주가 조작을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그걸 의미하는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여전히 있는데 일단 어떤 거에 대해서는 김 여사한테 불리하냐면 김건희 여사는 본인이 이 주가 조작 정황을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범으로 처벌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13년도면은 그 당시에 만약에 저런 문자가 그 구조 전체에 대한 반영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김 여사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게 되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주가 조작이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1, 2차로 나누는데 2009년에서 2010년은 이제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은 처벌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수사를 안 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만약에 저런 문자를 주고받아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고 보는 2차 조작, 그 시기에 김 여사의 그 인지와 관련된 보강 증거로 작용이 된다면 그럼 이제 김 여사한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편 이런 건 있죠. 저 문자가 2013부터 16년 주고받은 문자인데 저것을 특검이 왜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아까 그런 이제 보강 증거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주가 조작이 끝난 시기는 2012년도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도, 16년도는 시기적으로는 일치하지 않는데 거기서 뭔가 대화 내용 중에 그 이전에 있었던 내용에 여러 가지 나눈 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 거래 관계나 거래 형태에 대해서 그게 아직까지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 그 개인적 사생활적인 문자만 지금 언론에 노출이 돼 있는데 실제 중요한 것은 그 문자 내용 중에 주식 관련된 문자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재판에서. 그래서 뭐 김 여사 측에서는 뭐 불륜 관계인 것처럼 몰아간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지금 뭐 김건희 씨하고 뭐 저 세강자, 저 이모 씨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어떤 관계였는지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은 저들이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번에 잡힌 이모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때 김건희 씨의 계좌를 관리하다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과의 갈등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이탈을 했다고 알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봤을 때는 저 이모 씨가 만약에 1차 주가 조작과 2차 주가 조작의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이모 씨가 주가 조작 1차와 2차의 브릿지 역할이 된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난 1차 주가 조작도 다시 이게 유죄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사실 지금 뭐 김건희 씨와 관련된 개인 비위라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중요한 건 이 국가적인 범죄, 국가의 재산이나 예산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 어떤 저지른 그런 어떤 불법적인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요. 특검이 이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재수사하고 로저 비비에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의 부인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줬다는 이것도 다시 들여다본다.
이거는 좀 보수 쪽 진영에서는 어떻게 해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게 드러났기 때문에 뭐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별건이란 말이에요. 예.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기현 전 그 당대표가 되고 난 직후에 이 선물을 받았다는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의 16개 혐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긴 해요. 이게 바로 별건 수사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치 이제 김 여사가 서울시장 뭐 선거 등등 뭐 이렇게 명태균과의 개입을 떠나서 당대표 선거까지에도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그런 이제 의혹의 중심에 서게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물론 저는 김기현 전 대표와 부인이 어쨌든 살해했던 거는 좀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마치 이것이 지금 당대표 선거 과정에 대통령 부부가 영향을 완전히 행사해서 끼쳐서 결과를 뒤바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프레이밍이 설정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언론 프레를 신중해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딱 정밀 타격하듯이 수사해서 발표해야 되는데 마치 여론전 하듯이 이걸 몰고 가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별다른 별건의 사안으로 이 사안 자체가 여론화시켜서 혹시 김 여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더 악마화를 시킬 수 있다거나 그걸 부정적 여론을 몰아갈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따로 띄어서 그냥 조사해도 될 일인데 여기에 너무 이렇게 좀 세게 묻어가는 듯이 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특검이 좀 약간 속도 조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강성필 부대 뭐 하실 얘기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정당법 위반인 거예요. 정당의 업무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 정당에서 정당인들이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출마를 했는데 지금 김기현 전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이라든가 압력이라든가 어떤 다른 불법적인 내용이 있어서 김기현 전 대표가 당시 대표로 당선이 됐다고 하면은 이것은 국민의힘으로서는 오히려 더 김기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고소 고발로 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참에 저는 국민의힘이 대처해야 될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불법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의원직 사퇴까지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식으로 조금 빠져나가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거 국민들이 평가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한번 살펴볼 텐데 12월 3일이 당연히 이제 비상계엄이 있었던 날인 거 아실 텐데 이날이요 공교롭게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에 그래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국민분들의 눈높이에 좀 맞춰질 수 있는 어떤 계엄에 대한 어떤 입장 표현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뭐 아직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의견이 나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어떤 과정의 의미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신동욱 최고위원이 개인적이라는 거를 2번이나 단서를 달고 얘기는 했지만 유기찬 부장님 실제로 당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연이라든가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과 지도부의 움직임은 어떤 거예요? 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의견들이 당대표에게 전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상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윤 전 대통령과의 이 절연이라는 게 사실 윤 전 대통령을 지운다라는 의미의 절연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 윤 전 대통령과 관계가 없다. 그런 정당이다라는 것을 예를 들면 예전 같으면 2017년도에는 홍준표 당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탈당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탈당이 됐거든요. 8개월 만에. 근데 지금은 5월 달에 자진 탈당을 윤 전 대통령이 했어요. 그러니까 국내심의 당원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절연하는 방법이 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절연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그걸 가만히 두겠느냐. 계속 갖다 붙일 거거든요. 내란 정당이라고. 그러니까 이 절연하는 방법의 하나로 사과를 한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그 사과가 오히려 부메랑으로 오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고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저런 공감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방법상의 효과적인 방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아마 그 중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에는 공감대가 있고 어떤 식으로 이거를 표현하고 하느냐에 대한 고민.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이 많은 분들을 같이 가야 되는데
절연만 선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혹시 지지층을 잃는 방법은 또 이게 지양해야 되니까 예. 당대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가급적 많은 분들이 가고 중원까지 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 어려운 방법이죠. 양립 불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제 기본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가지고 뭐 4선, 3선 중진들 만나가지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결국에는 이제 가운데 외연 확장으로 가야 되는 네. 거 아니냐는 주문을 장동혁 대표에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느냐는. 근데 바둑 용어에 보면은 아생 연후 살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산 다음에 상대를 죽인다라는 이제 그 바둑의 이제 전략 중에 하나죠. 형국이 불리할 때는 네. 상대를 공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튼튼하게 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뭐 저도 장 대표 가끔 소통을 합니다만은 굉장히 그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의지가 강해요. 강한데 다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장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 뭐랄까 그 리더십 장악력이 아직은 그렇게 과거 당 대표들처럼 그렇게 있지가 않습니다. 이른바 친장계라고 하는 정말 그 탄탄한 세력이 있느냐? 아마 제가 보기에 뭐 원내 의석수로는 뭐 20-30명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당을 장악할 정도는 안 되고 친장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당대표가 될 때도 사실상 어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양분된 상태에서 겨우 이제 말하자면 과반을 넘어서 된 형국이기 때문에 당원에 대한 리더십도 그렇게까지 높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취임 100일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탄탄하게 본인의 결집력을 다 가져놓은 다음에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로 지방선거 프레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올 연말에 이제 예산 통과된다면 그러면 그때까지 있었던 지지율의 총합을 근거로 바로 그때로 외연 확장으로 돌아서겠다는 거죠. 그렇게 돌아섰을 때 뭐가 있냐? 이른바 한동훈을 영입하든 유승민을 영입하든 이준석과 합당하든 여러 가지의 정치적인 연대의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도 그 탄탄함 속에서 외연 확장과 본인의 말하자면 시너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아직 당내 지지율이 고착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외연 확장에 나서거나 연대의 문을 열다 보면은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당에 있었던 중첩된 리더십이 조금 혼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적 생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저는 취임 100일 기점을 통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그 클릭을 조금 저는 중원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새해가 됐을 때는 확실하게 그때는 구도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마 지선을 둘러싸고 6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조금 더 확연한 모습으로 보이면서 장 대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드러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100일 기자회견 날짜의 상징성 때문에 어떤 메시지든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2월 3일 날 내란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국민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개우 전환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생각은 뭐냐면 문제는 장동혁 대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포석을 하겠다, 뭐 중원으로 가기 전에 여기 다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악수만 두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내란 선동 세력이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내란에 동조하는 이미지를 정확히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떻게 아생인가. 또 하나 전광훈 세력과 연대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거긴 뭡니까? 예를 들면 거의 헌정을 파괴하자라고 주장하는 데잖아요. 교도소 가서 윤석열 구해내자, 법원 공격하자, 뭐 저항권이 뭐 헌법 위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세력, 완전 극우 세력들과 연대하겠다. 저는 이런 식의 발언들을 하는 건 악수의 악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야, 나 이제 중원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면 국민들이 아 그래 가라. 라고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늦어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악수를 두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아 우리 이제 이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손이 가겠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들을 아마 내부에서 저런 고민이 있어서 저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긴 하는 것 같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도 제가 볼 때는 또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 본인이 탄생하게 된 배경 자체가 그런 세력들을 등에 업고 본인이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또 이반되는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문제가 있거든요.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개혁 신당과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빠른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빠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원래 우리가 축구 용어도 빌드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을 떼야죠. 군불을 떼다 보면 나중에 본격적인 불이 붙겠죠. 화력이 생기겠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경기지사 나갈 거라는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그 지금 비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과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연대설을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고민도 그거예요. 개혁신당이 지금 규모로는 단독 후보를 못 냅니다.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뭐 상징적으로 몇 개
큰 데서 큰 시장 선거에서 낼 수가 있겠으나 광역단체에서 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보수 대 진보 혹은 여당 대 야당의 여야의 1대1 구도로 가지 않는 한 예. 이준석 대표의 위상도 어느 정도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다만 연대를 구상하되 이 연대가 어떤 연대야 하고 시기적으로 어떤 명분을 갖고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새해가 되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두 당의 연대를 어떻게 해요? 저는 두 당의 연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한테 베팅을 하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제 쉽게 득실을 계산을 해보면 되거든요. 예. 물론 이제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하게 되면 딱 하나 좋은 거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은 될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장 선거에서 개혁신당과 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의 상황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개혁신당에게 줘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를 줘야 되냐? 네. 뭐 단체장이라든가 뭐 기초단체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재보궐 지역구 그것도 당선될 수 있는 데를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장동혁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 계산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는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해요. 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가장 큰 차이점은 조국혁신당은 그래도 지역 기반이 있다는 거고 개혁신당은 지지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예. 수도권에서 연대하면 되는데 개혁신당과는 그게 안 이루어지고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